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집으로 갔지만 특검의 얼굴은 분명 어두워졌습니다. 당장 대통령 소환조사부터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대통령이 이 핑계대고 특검 조사도 거부하는 건 아닌지 이게 걱정입니다. 진실을 향한 염원, 그건 국민의 염원이죠. 이재용 불구속 수사를 마치 자신의 무죄인 양 비빌 언덕 쌓는 사람은 없어야 할 겁니다.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정호성, 김상률 헌재 증인 출석, 이승철 전경영 부회장 최순실 재판 증인 출석. 오늘도 이 빡빡한 스케줄 똑똑히 외우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네요. 기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희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요. 영장 기각 이유 보니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핵심이? 뇌물죄 소명이 부족했다.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한마디로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 미진했다. 삼성의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입증이 명쾌히 안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 단계에서 영장을 발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 촉박한 수사 일정의 한계를 특검이 극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결국 특검 수사에 차질이 좀 있긴 있겠어요. 아마 특검도 오늘 결과는 예상을 못했을 건데요. 사실 삼성 뇌물 수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왔는데 그랬죠.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해야 할 겁니다. 예. 앞으로 있을 박근혜 대통령 직접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2월 초에 한다 그랬었는데. 예. 그렇다고 수사 자체가 뒤집어진 건 아닙니다. 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뇌물죄 입증에 필요한 추가 논리, 이 또 증거 제시 이런 게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구속을 하면 아무 때나 불러서 조사하고 뭐 이게 가능했던 건데 그게 힘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의 뇌물죄 입증을 통해서도 우회 돌파구를 찾을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특검 분위기가 제일 궁금합니다. 특검 사무실에 지금 김미성 기자가 나가 있거든요. 잠깐 연결을 해보죠. 김미성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예, 특검 분위기, 특검 표정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대부분의 특검보들이 출근 전이어서 특검 사무실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일부 기자들만 특검 사무실에 나와 방송 준비에 한창인데요. 하지만 몇몇 출근하는 특검 관계자들의 표정에선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당혹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SK, 롯데, CJ 등 대기업의 뇌물 의혹 수사를 중단 없이 계속할 방침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그 귀가하는 모습, 서울구치소에서 집으로 가는 모습 많이들 보셨겠지만 살짝 미소를 띄우면서 귀가를 했어요. 차 탈 때까지 계속 미소를 띄우고 있더라고요. 네. 경기도 의왕시에 자리한 서울구치소에서 하루 밤을 샌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아침 6시 15분쯤 구치소를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 편으로 귀가했습니다. 네, 삼성 측 변호사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많은 취재진이 나와 영장 기각에 대한 소감을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이 잠시 수용됐던 서울구치소는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 씨가 수감된 곳인데요. 또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문학의 왕태자 차은택 씨, 김종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상당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이들과 한솥밥을 먹을 뻔한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CBS 뉴스 김미성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지금 장시호 씨 얘기 잠깐 나왔는데 장시호 씨 변호사와 인터뷰가 여러분 첫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주목을 해 주시고요. 권민철 기자. 다음 포인트 하나 더 보죠. 반명박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반기문과 이명박 이 두 이름을 합해서 제가 만들어본 조어인데요. 왜 이런 조어가 나왔습니까? 오늘 반기문 전 총장이 MB를 만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요? 예, 귀국 인사 형식인데 대선 조언을 구하는 자리로 읽힙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친이계가 주축인 바른정당 측의 입당 의사를 타진했다. 오늘 아침 저희 단독 보도가 있었거든요. 바른정당의 입당 의사를 타진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두 사람 만남이 이명박, 반기문 두 세력 간 합병의 신호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반기문 캠프에 지금 MB 정권 시절에 사람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참모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명박이란 이름 석자가 이 반기문 대권 가도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권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특검의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입니다. 뇌물죄를 소명하는 현재까지의 내용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긴 어렵다. 예. 법원이 이런 말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결국 기각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무혐의란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까지는 없단 이런 얘기고요. 또 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검 수사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위원이었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영선 의원님. 전화가 끊겼습니까? 예, 밖에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사실은 다른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도 기다리고 있었고 또 박 대통령도 다음 달 초에 불러서 조사한다는 계획을 특검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핵심 죄명인 뇌물죄에 대한 부분에 이 제동이 걸리면서 이 앞으로의 수사 과정이 만만치가 않을 거란 건데 박영선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구속 수사냐 불구속 수사냐 특검도 깊은 고민을 하다가 네. 신중하게 결정한 게 그래도 구속이다였는데 이게 구속영장 청구할 땐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로 저는 읽혔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기각이 됐네요. 네, 참 실망스러운 아침이에요. 그리고 또 그 기각하는 시간도 새벽 4시 지나서 이렇게 택했다는 점에서 저는 법원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떳떳하지 못했다는 게 새벽 4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가장 취약한 시간이 새벽 4시 아닌가요? 우리 그 기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시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이게 뭐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은 하지만 아마 이미 일찌감치 결정이 나 있었을 거고요. 그 택하는 시간도 새벽 4시 넘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새벽에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시간 되면 대부분 기자들도 긴장이 풀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핸드폰으로 뜨는 속보조차도 뜨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 많은 국민들이 씁쓸한 아침을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일찌감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권력 서열 0순위가 바로 삼성이다. 항상 그런 얘기 하셨죠. 네, 삼성공화국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못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삼성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법원과의 관계에서 보면 제대로 법원이 삼성의 그 벽을 넘어본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왜요? 결국은 그 법리라는 이유로 해서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어떤 그런 하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사적인 로비 이런 게 있습니까? 어쨌든 그 우리나라 최고의 그 변호사들의 수십 명 달라붙어서 그 하나를 방어하기 위한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그런 걸 생각조차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그런 사람들의 구속 사유와 이번 삼성 이재용 그 부회장 건의 구속 사유가 과연 형평에 맞느냐. 이 사람들 기각하는 그런 관점. 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은 암흑의 시간대를 택해서 떳떳지 못한 결과를 지금 내놓은 거다. 요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법원의 판단은 이래요. 아직 대가 관계와 또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그리고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속 수사를 할 만큼 소명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다툼의 여지는 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삼성 측이라는 데서는 늘 이런 어떤 다툼의 여지를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는 처음에 시작의 과정부터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떤 그
그 이재용 부회장이 15조 내지 16조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단 1%의 그 상속세도 지금까지 내지 않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다 어떤 법리 다툼 속에서 그 법의 그 교묘한 그 망을 피해 나가는 것은 그거는 이제 시작부터 그랬던 거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었던 거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최순실 사안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그 다른 사람들과 이재용 부회장이 형평의 원칙에 맞느냐.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서 다 구속 수사했느냐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다툼의 여지란 건 누구나 다 있는 누구나 건데 왜 있는 겁니다. 유독 이재용 회장에게만 그 다툼의 여지라는 거를 크게 무게를 뒀느냐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삼성이니까 삼성이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직장이냐. 이 구속하면 그럼 우리 경제가 휘청일 거다. 이 얘기는 늘 나오는 건데. 그런 대마불사론에서는 이제 21세기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대마불사론이 사실은 박정희식 개발 논리에 의한 것이거든요. 과거에도 왜 큰 은행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어떤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성이라고 해서 법을 어겼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과연 그러면 봐줘야 되느냐. 선진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그 에너지 7위 기업이었던 엔론이 파산을 했을 때 켄 레이 회장이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범위가 넓을수록 후진국인데 대한민국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구멍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정의가 과연 사회적 정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어떤 기준과 원칙도 들쭉날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특검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하여튼 심리적인 타격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국민들 저희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는데 뭐 분노한다, 절망감이 든다 이런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국민들의 심리적 타격 분명히 있습니다. 특검은 어떤가요? 저는 특검도 뭐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위축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수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이제 신청이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병우 수사가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2월 말까지 이제 막바지 어떤 그 정점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로 정점을 찍고 이제 막바지 수사를 이 박차를 가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대통령 조사도 2월에 하겠다, 초에 그렇습니다.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댓글이 지금 엄청나게 달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 댓글 중에 보면 이 판사님이 재벌영장 기각 전문 판사다 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뭐 롯데, 옥시, 폭스바겐 전부 다 기각했다. 뭐 이러는데 물론 법리가 중요합니다. 법리가 중요한데 뭐 문학으로 치면 평론처럼 하나의 장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 사안에 있어서의 이 법리 논쟁과 관련해서는 다른 구속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것을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툼의 여지란 건 누구에게나 있는데 왜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강하게 작용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고 대통령 조사 어떻게 될까요? 이거 혹시 대통령이 이 핑계 대면서 나 특검 조사 안 받겠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 없겠습니까?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법 위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의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특검이건 법원이건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지난 1월 1일에 기자들 불러 모은 자리에서 나 완전히 엮인 거다. 완전히 엮인 거라는 논리가 혹시 이번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더 힘을 받진 않을지, 더 힘 주어서 주장하진 않을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까지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 우리가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또 궤변을 피겠죠. 그리고 엮였다는 그 단어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저는 아니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었습니다. 엮였다.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바라는 건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마치 이재용 부회장의 이 구속영장 기각을 비빌언덕 삼아서는 안 된다. 이 핑계 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박영선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개를 지금 갸웃하면서 들어오셨어요? 네, 저는 왜요? 사실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청취자분들도 비슷해요. 1620님은 도대체 뭘 더 얼마나 소명을 해야 구속수사가 되는 겁니까? 하셨고 황창선님 2,400원을 실수로 입금 못한 버스기사에게 해고가 마땅하다는 판결 내린 법원이 수천억 국민연금 날리게 한 사람은 구속을 못합니까? 이런 문자가 0891님도 짜증나는 아침이다. 돈이 최고라고 이제부터 가르쳐야겠네. 뭐 이런 문자들이 들어오는데. 근데 뭐 서로 이제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거니까 그걸 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물론이죠. 예. 뭐 이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 학점 좀 후하게 줬다고. 그래서 구속되잖아요. 바로 구속됐어요.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요. 이건 너무 형평성이 안 맞나. 박영선 의원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누구의 여지와 이 여지는 다른 것이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뭐 이게 판결은 아니니까요. 일단 영장 발부 문제만 맞아요. 이제 판단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혐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게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를 벗은 게 아니라는 거. 그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김영란법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김영란법. 정부와 새누리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미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 개정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렇죠? 뭐 이유를 따지자면 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겁니다. 농가가. 김영란법 손질 서두르는 당정.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은 어제 보도까지 나왔어요. 보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식사 3, 선물 5, 경조사 10, 3, 5, 10 규정을 5, 5, 10으로 개정하기로 결정 내렸다. 네. 이 기사 이거 엄청나게 파문이 컸었어요. 근데 이게 오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언론사 보도가 발단인데요. 정부가 350을 550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직후에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이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국무조정실이 일제히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보다. 특히 권익위는 아직 실태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시기상조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550으로 결정됐다는 건 오보지만 지금 뭔가 손질을 결정된 거는 결정은 오보지만 오보. 지금 이제 손질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영란법 손질을 서두르는 당정,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설 명절 김영란법 효력을 일시 정지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입니다. 그래요? 네. 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명절같이 특정한 시기에는 아예 김영란법을 적용하지 말자. 법 효력을 정지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게 또 소상공인 연합회가 주장하는 안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좀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 명절 때 법 효력을 중지하면 김영란법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관행적으로 가장 많은 선물, 청탁이 오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명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눈도장 찍기 위해서라도 비싼 선물 보내주고. 그렇죠. 또 그거 받으면 왠지 막 캥김해서 부담스럽잖아요. 캥긴다는 건 조금 부담을 느끼죠. 받았으니까. 찜찜하죠. 찜찜하다는 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나겠죠. 이 시기에 법 적용을 제외를 하게 되면 이때 집중적으로 선물도 보내고 청탁도 하고 돈도 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못했던 선물을 그때 더 왕창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청탁도 좀 하고. 그러게요. 편지도 좀 넣어주고. 김영란법 안 하려면 안 하는 거지. 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뭐 이렇게 꼼수가 나오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뚝에 구멍이 나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 시행한 지 이제 100일 간 넘었습니다. 아직 시행령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법 효력을 정지하자는 말은 이제 겨우 싹이 올라오는데
열매도 보기 전에 뽑아버리고 다른 거 다시 심어버리자 이런 얘기가 같기 때문에 너무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는 개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농축수산물 판매 때문이라면서 왜 식대에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 흘러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쓴 거란 얘기인데 네네. 350을 550으로 건드린 거는 식사비 부분이거든요. 예, 그거 3만 원을 5만 원으로 올린다. 요것만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요. 그러게요. 물론 정부는 뭐 오보다 논의 중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뭔가 논의가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농민 피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 명절을 앞두고 농민들이 뭐 한우 선물 세트도 팔아야 하고 인삼도 팔아야 되고 그렇죠. 버섯도 팔아야 되고 하는데 많죠. 그런 거. 그런 일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가격이 잘 안 맞는다. 그러니까 지금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다. 뭐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심각한 문제라 그러면 식사값 올리는 문제만 먼저 얘기 나오면 안 되겠죠.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농축수산물 업계에서는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설 선물 문제인데 왜 요식업계 요구만 받아들여 주느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청렴한 나라를 만들면서도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 이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국민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설 명절에 앞서서 대책을 만들고 논의한다면 현실에 맞는 대책을 논의하고 그것에 맞게 뭔가 검토되는 안이 나와야지 그게 그렇죠.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김영란법 개정에도 이번 설엔 적용되지 못한다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설이 한 일주일 남았죠. 예,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요. 설 앞두고 김영란법 개정한다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아직 정부 부처 실태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뭔가 피해가 있으면 피해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고요. 그러네요. 또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아주 복잡한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입법 예고도 필요하죠. 법제처 심사도 있어야 되죠. 규제 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이거 다 거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새누리당 당정 안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설 명절을 앞두고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서두른다. 이건데 이 말은 허풍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없는 소리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농축어민들이 힘들다 이렇게 아우성하니까 여론 수렴하는 척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상황이 심각해서 대책을 만든다 그러면 서둘렀어야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청렴한 사회하고 농어촌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아마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새 옷에 몸을 맞추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선왕조 500년 이후로 이런 청탁금지법을 만드는 게 처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정을 다이어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옷에 몸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을 빼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만약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을 한다면 정부는 거기에 맞게 약이나 아니면 거기에 맞게 해야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넉놓고 있다가 다이어트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책을 만들어주는 게 순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란법 어제 나왔던 기사는 일단 여러분 오보입니다. 550으로 확정됐다는 건 오보지만 지금 당정이 만나서 손질을 해야겠다 김영란법 여기까지는 사실이고 어떻게 움직일지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여러분의 의견도 좀 주시고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사이에도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한 의견이 막 쏟아지네요. 7725님은 국민들의 피와 땀 같은 국민연금을 축냈는데 이걸 구속조차 안 하는 걸 국민들이 과연 인정할까? 이런 문자 들어오고요.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우리 지금 김영란법 얘기도 했잖아요. 옷에 몸을 맞추느라고 우리가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 고통을 자꾸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408 하나님은 이건 사법부 모독이다. 미리 기각 결정해놓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발표했다는 박영선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이거는 국민 모독이고 사법부 모독이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박수경 님도 진짜 짜증납니다. 어제 구치소 보낼 때부터 이미 기각 예정됐던 건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받으면서 오늘 계속 진행해보죠.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최순실이 계속 자신의 태블릿 PC 아니다. 난 태블릿 PC 쓸 줄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걸 단박에 깨뜨린 게 바로 장시호가 제출한 제2의 태블릿 PC죠. 대체 장시호 씨의 심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내놓을까요? 오늘 저희가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장시호 씨의 변호인 이지훈 변호사. 어제 장시호 씨를 접견하고 왔답니다. 예, 그 심경엔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직접 듣겠습니다. 목요일 이택스의 여론도 준비가 된 날입니다. 어제 저희가 표창원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파장이 하루 종일 대단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도 정년을 65세로 둬야 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다 정년 65세로 두자. 예, 이 주장. 어제 인터뷰 진행하는 동안에도 문자가 쏟아졌는데 저희가 여론조사 돌려봤거든요. 예,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지선아 사랑해의 작가죠. 이지선 씨, 그 온몸에 화상당했던 그 주인공 한동대학교 교수가 됐답니다. 예, 이지선 씨 반가운 목소리도 듣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촉발, 당연히 태블릿 PC 보도였죠. 최순실은 일관되게 이 태블릿은 내 것이 아니다. 난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모른다. 입수 경로가 의심스럽다.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장을 단번에 부수는 새로운 태블릿 PC가 등장을 했죠. 바로 그건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제출한 장시호발 태블릿 PC였습니다. 글쎄요. 일종의 공모자이자 가족 중에서도 가장 친했던 사이인데 지금 장시호 씨는 이 사건의 핵심을 푸는 스모킹 건이 됐습니다. 대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또 어떤 것을 세상에 내놓을까요? 오늘은 장시호 씨의 법률 대리인 이지훈 변호사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앞두고 장시호 씨를 접견하고 오셨다고요? 예, 어제 접견했습니다. 오늘 그 뉴스쇼 인터뷰에 나가는 걸 장시호 씨가 알고 있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지금 이지훈 변호사가 장시호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방송 첫 출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인터뷰를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었어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 사실은 장시호 씨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점이 많아서 저희도 어렵게 섭외를 한 건데 하나하나 그런 궁금증을 좀 풀어보죠. 예. 최순실 씨가 그렇게도 숨기려고 했던 증거, 바로 2015년에 썼던 태블릿 PC. 이걸 이제 장시호 씨가 특검에 넘긴 건데 이 정황을 놓고 사실 얘기가 좀 분분합니다. 뭐 본인이 자진한 거다, 아니다, 특검 압박에 못 이겨서 그런 거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한 팩트는 뭡니까? 이게 이제 특검 조사 과정에서 막 최순실 씨 집 앞에 있는 CCTV도 확보를 해서 그걸 아마 날짜별로 계속 돌려본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 집에 CCTV? 예. 최순실 씨 집에 있는 CCTV, 집 앞 CCTV를 아마 돌려보고 있는 과정에서 예. 장시호로 추정되는 인물과 또 다른 인물 둘이, 그러니까 총 3명이 최순실 씨 집에서 짐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찍혔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라고 이제 추궁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아마 그 날짜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아마 이 사건이 막 불거지기 전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건 터지기 전이면은 태블릿 JTBC 보도 나가기 전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JTBC 보도 전에 그 상황이었고. 예. 최순실 씨가 아마 독일에서 있는데. 예. 그 청담동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정유라랑 같이 살 집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고. 예. 내 개인 짐을 네가 좀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아마 그 이사하는 과정에서 짐을 좀 가지고 맡겨놓는 그 지시를 한 건데. 맡겨놓는. 아니 근데 그 짐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2015년에 썼던 그 태블릿 PC를 굳이 장시호 씨한테 넌 이건 좀 중요하니까 맡겨놔라 했던 건? 예? 그렇게 지시했던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제가 정확하게 용어가 좀 민감해가지고 개인 금고였던 것 같은데 개인 금고에 있는 건 중요하니까 그건 네가 이사하기 전에 좀 맡아줘라.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금고 안에 이 태블릿 PC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뭐뭐 있었대요, 이 태블릿 PC 말고도? 요즘 한참 문제됐던 왜 존 제이콥스인가요? 거기 존 제이콥스와 관련된 서류. 이제 이게 그 김영재 의원 화장품이죠. 예. 서류는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에는. 서류는 없었고요. 그 서류가 나왔다는 거는 이 시기랑 좀 다른 시기고요. 그 서류는 아니고 화장품이 금고 안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화장품이 있었고 예. 또 뭐 청와대 뭐 마크가 찍힌 기념 쌀이
썼다고 합니다. 그게. 청와대 마크가 찍힌 쌀이 금고에 들어있어요? 그거는 뭐 청와대에서 뭐 아마 명절 이럴 때 뭐 기념품으로 나눠주는 뭐 그런 쌀 같은데. 근데 그걸 왜 냉장고도 아니고 서늘한 것도 아니고 금고에 넣어놨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걸 기억했던 게 뭐 이런 쌀까지 보관을 하냐라는 네. 얘기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리고 나서 예. 거기에 또 맞다 태블릿 PC도 한 대 있었다. 이 진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자 이제 그 태블릿 PC 그거 좀 우리 다오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뭐 약간 반신반의하게 됐던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검찰에서도 사실 그 내용물이 뭔지는 몰랐고 예. 태블릿 PC도 이제 장시호 씨가 먼저 태블릿 PC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진짜냐 확실하냐 그럼 그게 지금 어딨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장시호 씨도 일종의 이제 공모자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금고 가져간 사실 안 얘기하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안 밝히면 끝까지 입을 다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거를 자진해서 넘겨주기도 하고 뭐가 들어있었는지 자세히 얘기도 하고 이랬다는 건 심경의 변화가 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 심경의 변화가 있다고 자꾸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예. 약간 조금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좀 틀립니다. 그게. 그래요?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그 기사에 나오기를 특검의 3회 조사부터 그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예. 사실은 이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자백을 했고 검찰에서 총 10번 조사를 받았는데 예. 그중에 이제 1, 2회는 잘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다가 3회 조사부터 자백을 하게 됐는데 예. 그 말이 조금 마전이 돼가지고 특검의 3번째 조사부터 자백을 하게 됐다. 그럼 검찰 조사 3번째 때부터 이미 자백은 술술 시작을 했다 이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기적으로 특검에 가서는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모두 자백을 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태블릿 PC를 갑자기 내고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최순실이 구치소 들어가기 전에 재산을 막 숨겨놨는데 그걸 아는 유일한 사람이 장시호다. 그래서 이모는 분명히 형을 오래 살고 이럴 테니까 본인은 빨리 나와서 그 재산을 가져가려고 그러려고 일부러 태블릿 PC 넘기고 이것저것 증거 넘기고 다 지금 술술 진술하는 거다.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태블릿 PC를 막 공개하고 이렇게 된 이유도 본인도 이제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그거는 사실이고요. 고민을 많이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죠. 이게 공개됐을 때 아마 자기한테도 큰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요. 저희가 선처를 받고 싶으면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런 국정농단 사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런 사건에 있어서 예. 내가 이런 태블릿 PC를 하나 주면 나를 선처해달라. 이런 조건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선처를 받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라. 진정성 있게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자백을 하고 있는 그대로 밝히고 빨리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용서를 받고 싶다면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는. 그렇게 설득하셨군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다시 선처를 진짜 받고 싶으면 증거 하나 넘기면 얼마 저 형량 줄어들고 이게 아니라 국민들 마음을 움직여라. 지금이라도 뉘우칠 거 확실하게 뉘우치고 낼 거 있으면 확실하게 내라. 그랬더니 장시호 씨가 뭐라 그래요? 그런 얘기 하니까.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때도 이 얘기를 가지고 좀 오랜 시간 얘기를 했었고. 예. 본인도 많이 거기에 대해 수긍을 했고 그게 맞는 얘기 같다. 변호사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예. 그렇게 태블릿 PC 같은 거 제출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재산 이모의 재산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가로채려고 이렇게 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헛소문이란 말씀이신. 그 부분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을 움직인 내가 뭐라도 다 털어놔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다. 이건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그걸 없다고 하진 않겠지만 수사 과정에 있어서 무슨 아들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자백을 했다 이런 것 사실은 좀 오보인 게. 그건 오보예요. 본인은 이제 아들 얘기를 사실 저랑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왜요? 아들 어떻게 지내냐 궁금할 텐데. 사실 아들 이름만 나와도 굉장히 많이 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얼굴을 안 봤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얼굴 보면 본인이 이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 편지도 안 보고 사진도 안 보고. 사진도 안 봐요? 예, 안 봅니다. 그게
사진이라도 하나 얼굴 있으면 예. 자기가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군요. 예, 그런 심정. 조사 과정에서 한 번 이제 아들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건 사실입니다. 한 번 아들 얘기가 나왔는데 예.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그날 조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예요. 엄마가 이렇게 지금 세상에 악녀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아들한테 대한 미안함도 상당하겠는데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뭐 재판 과정에 있어서 수의를 안 입고 나온 게 사복 입고 나왔잖아요. 이번에 저 장시호 씨만. 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들이 아직 어린데 그런 거군요. 커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사복을 입고 나오게 됐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 것이 배경이 돼서 지금 장시호 씨가 스모킹건으로 이 사건의 핵심 증거들을 내놓고 있는 건데 장시호 씨 아직 알고 있는 게 더 많죠? 아는 데까지 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겁니까? 그건 분명합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건 뭐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얘기할 예정입니다. 전부 다 얘기할 예정이다. 그래요. 엊그제 재판 최순실 씨하고 조카 장시호 씨가 나란히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거기서 웃는 표정이 포착이 돼서 막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건 누구 보고 웃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건 뭐라고 해요, 장시호 씨는? 아니요, 그건 뭐 저도 같이 옆에 있었는데 그게 아마 검사님이랑 인사하는 과정에서 검사 조사받던 그 검사하고 예 맞은편에 계시니까 인사하는 과정에서 검사님이 이렇게 반가워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니까 아마 고개 숙여서 인사하다가 이렇게 약간 미소 짓는 모습이 이렇게 찍혔는데 그게 딱 찍힌 거군요. 그 부분은 저도 뭐 봤습니다. 아니 최순실 씨하고는 눈도 한 번 안 마주쳤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진짜 안 마주쳤어요? 그것도 사실 약간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만약에 눈을 맞추고 서로 인사를 했으면 또 어떻게 기사가 나왔겠나요? 어느 사건이든 공범간에는 서로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꼭 이 사건이 그런 게 아니라 또 괜히 오해를 사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뭐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거나 그러진 않죠, 서로. 원래 그렇군요. 원래 뭐 굳이 인사했다가 둘이 뭘 지금 뭐 교감을 주고받았다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눈을 마주쳤으면 더 큰 기사가 나왔겠죠. 근데 사실 지금 감정이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아마 감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 조카가 장시호가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감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감정이 많이 안 좋아. 진짜 그 얘기.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그 동계영재센터는 장시호가 완전히 장악했었다. 난 그쪽 일 모른다.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시호 씨는 뭐라고 합니까? 뭐 검사님께서 그날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게 기사화도 됐는데 그냥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님께서 최순실 씨의 역할이 어떻다라고 그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시호 씨가 완전히 내가 거길 장악했고 이모는 모른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럼 저희가 자백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보면서 장시호 씨가 점점 내부 고발자처럼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세요?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어저께 접견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행동도 아니고 또 칭찬받아서도 안 되는 행동이죠. 국민 조카라든지 특검의 수사 도움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요즘 많이 칭찬해 주시는 거 저도 봤는데 본인이 응당 국민들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한 행동들이지 누군가에게 지금 본인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칭찬받거나 그럴 행동은 저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여쭈죠. 장시호 씨 지금 후회를 하는 거죠? 자신이 하는 짓에 대해서? 정말 많이 후회하고 정말 많이. 많이 그때 접견하다가도 좀 울기도 하고 이러는데. 결정적으로 뭘 후회합니까? 어떤 부분을 후회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주도에 있다가 이모와 일을 도와준다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됐는데 가능하다면 자기가 그 시기를 다시 시간을 돌리고 싶다라고 많이 후회를 합니다. 이모를 무조건 따랐던 것, 그걸 결정적으로 후회하는 거군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마치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여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장시호 씨, 태블릿 PC라는 저 귀한 증거를 이제 넘기게 되면서 수사에 동력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 궁금증들이 있어서 오늘 좀 풀어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한다니까 털어놓을 수 있는 모든 걸 털어놔서라도 국민들께 그게 사죄받는 길이라는 거, 선처받는 길이라는 거 잊지 않고 수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호 씨의 법률 대리인 이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뉴스쇼 목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 그 뚜껑을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세요? 목요일 날은 한 5시쯤. 5시쯤에. 예.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뉴스는 바로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계속 뭐 새벽에도 한 3시에 일어났다가 새로 고침했는데 저도요. 안 떠 있더라고요. 뭐 1시에 한번 2시에 한번 밤잠 제대로 못 잤거든요.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러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각. 네. 문자가 너무 쏟아져서 제가 몇 개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7038님은 아니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고 지금 삼성이 계속 주장하는데 그러면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무슨 손해본 게 있습니까? 삼성물산 합병으로 수조 원의 이익 생겼는데 이게 무슨 피해자입니까? 수혜자죠. 6163님. 이재용 불구속 덕분에 김기춘, 조윤선 이런 사람들이 한숨 돌리고 있겠네요. 박근혜 대통령 수사도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다 하신 분 계세요. 반면에 아니 0893님은 영장 전담 판사가 어련히 양심에 따라 했겠습니까? 그냥 믿어보죠. 또 이런 문자도 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국민 염원에 맞지 않는 결과 아니냐. 뭐 이런 형평성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지적하세요. 잠시 후에 권영철 기자와 함께 한 번 더 요 얘기는 해보고 이택수 대표님. 네. 저는 오늘 가지고 오신 여론조사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이 부분이 이 얘기하고 닿는 것 같아요.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59세 이하 전국 유권자 984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 방식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차기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중요한 가치. 압도적으로 부정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정의라는 답변이 34.9%로 나타났고요. 부정에 대한 공정한 처벌 34.9%. 2위는 그보다 한참 아래인 17.7%를 기록한 형평.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요. 세 번째가 지역 계층 간의 통합 11.6% 등으로 나타났는데 여하튼 정의라는 응답이 3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항목 정의. 여러분이 가장 바라시고 계시는 것 정의. 그래요. 다른 항목 좀 보죠. 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장관 이런 사람들 뭐 장관은 선출직은 아닙니다만 이런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도 65세 정년 제한을 두자 이런 제안을 해서 어제 하루 종일 뜨거웠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긴급하게 돌려보셨네요. 그렇습니다. 유력 잠룡주자도 아닌데 지난 3일간 가장 뜨거운 이슈 메이커로 등장한 분이 바로 표창원 의원인데요. 여의도 정치권을 움직이는 분들 중에 아시다시피 사실 70대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나이 적은 순으로 소개해드리면 손학규 전 의원이 70세,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71세, 반기문 전 총장이 73세, 서청원 의원 74세, 박지원 대표가 75세, 그리고 김종인 의원이 77세 등인데요. 인터넷과 SNS상에서는 선출직 65세 정년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표창원 의원을 두둔하는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일반 국민들은 어떨지 김현정의 뉴스 의뢰로 긴급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네,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는 공직자의 정년을 65세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매우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잘 모르겠다 5점 척도로 했는데요. 매우 찬성이 25.3, 찬성하는 편이 29.4. 그래서 찬성이 54.7%로 나타났고요. 잠깐만요. 65세 정년을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4.7%. 네. 그리고 반대하는 편 19.3, 매우 반대 13.8. 그래서 합치면 반대 의견이 33.1%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찬성 54.7, 반대 33.1. 네. 그러면 연령별로 봤을 때는 젊은 층이 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던가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50대 이하가 모두 찬성이 높았는데요. 그래요? 4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찬성 의견 69.2%, 10명 중 7명가량이 찬성 의견을 나타냈고 그다음에 30대 60.6%, 20대가 59.1%, 20, 30대는 10명 중에 6명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 그러니까 65세에서 가장 근접한 50대들은 그래도 54.1%가 찬성을 했고 41.6%가 반대를 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은
47.5%가 반대를 했고 예. 찬성은 34.5%에 그쳐서 대략 13%포인트가량 차이로 반대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표창원 의원과 SNS상에서의 분위기하고 오프라인상 분위기가 어떨까 좀 비교해보려고 했는데 찬성이 많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대선 후보 지지도 가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지난주에 귀국하면서 광폭 행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전국을 누비고 있는데 대선 후보 지지도 어떻게 나왔어요? 네, 이번 주 문재인 전 대표는 소폭 상승해서 28.1%를 기록했고요. 문재인 28.1. 반기문 전 총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21.8%였고요. 하락했어요? 네, 0.4%포인트 큰 격차는 아니지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21.8 반기문. 네,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9.0%로 지난주 대비 2.7%포인트 하락해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요. 그래요. 안철수 전 대표가 0.4%포인트 오른 7.4%. 예. 그리고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4% 이번 주부터 저희 조사에서도 다자구도에 처음 포함을 시켜봤는데 4%로 나타났고요. 안희정 지사가 4%로 동률로 나타났고 이어서 7위 박원순 시장이 3.2%, 8위 유승민 2.2%, 9위 심상정 처음 포함됐습니다. 1.9%였고요. 손학규 전 의원이 1.8%로 10위. 그리고 4명이 더 있어서 14자 구도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뒤가 남경필, 김부겸, 원희룡, 홍준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지금 워낙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보통 오르잖아요. 지난주 저희 조사에서는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민생 행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설들이 있었습니다. 턱받이, 퇴주잔 등등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정적인 구설이 조금 더 많았죠. 그래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고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정책 구상 발표 등 민생 공약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귀국한 이후에 또 문재인 지지층 결집하는 양상을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는 소폭 상승을 했고 이재명 시장이 하락, 안철수 전 대표는 또 상승해서 두 분이 3, 4위 오차 범위 내 접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자구도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각 당이 경선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압축이 되잖아요. 1대1 구도 혹은 많아봤자 3자 구도 보통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정당별 후보 적합도를 또 조사해 보셨죠? 네, 그 다자구도 조사규를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스마트폰 앱,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무선 90, 유선 10%, 응답률은 14.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이때 대표님 숨을 쉬셔야 돼요.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표창원 의원 관련된 조사는 저희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2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최종 517명이었고요. 응답률 12.2%,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그래요. 정당별 후보 적합도 더불어민주당부터 보죠. 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총 7명의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문재인 32.8, 이재명 13.5, 안희정 10.8, 김부겸 5.6, 박원순 5.3, 김종인 5.0, 최성 고양시장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김부겸, 박원순 이런 순서. 새누리당은요? 새누리당은 황교안 17.4 1등이었고요. 김문수 8.2 대략 9%포인트 차로 2등이었고 이인재 4.8 나경원 4.2 홍준표 4.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황교안 총리가 새누리당 후보로 1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럼 국민의당 가보죠. 국민의당은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이 세 사람을 두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압도적일 것 같긴 한데. 안 전 대표가 37.7%로 압도적이었고요. 정동영 4.7, 천정배 4.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정당 보죠. 바른정당은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4명이었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25.2로 1등이었고요. 남경필 10%, 원희룡 4%, 정병국 1.6%였습니다. 자, 시간이 훌쩍 갔고 이제 여론조사가 대선이 가까운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항목은 많아지고 그래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역시 뉴스쇼 의뢰로 각 당의 지금 나온 1위들 끼리 붙여봤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3자 대결 보죠.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3자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그리고 무소속 반기문 3자 대결 구도에서는 문재인 41.5%, 반기문 30.5%, 안철수 12.3%로 문재인 반기문 격차가 대략 11%포인트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반기문 양강 구도로 가면 어떻게 돼요?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등이 단일화해서 문재인 후보로 압축이 될 경우에 문재인 47.2였고요. 예. 반기문 무소속 후보가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과 다 연대해서 제3지대에서 단일화될 경우에 가상해보면 35.1 대략 두 후보가 12%포인트 격차로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흐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서 내일 일을 몰라요. 일단 지금까지 흐름은 이렇다는 거. 네, 이번 조사는 16일부터 17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예. 조사 방법은 아까와 같았고 응답률은 10.4%,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어떡합니까? 이게 갈수록 이제 항목이 더 많아지면서 이택수 대표가 숨쉬기 더 힘들어지는 조사 기억 읽는 게 굉장히 연습 좀 해보세요.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택수 대표. 음향 뉴스 현장.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19일 흘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금연 약속, 다이어트 결심 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새해를 맞아서 세웠던 각오들 작심 3일인지 아니면 작심 19일을 넘기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가늠해 보시죠. 여러분의 투쟁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숙이면서 머리를 바닥에 팔 펴서 제끼세요. 팔 더 제껴야 됩니다.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목표는 5일이었는데 한 일주일에 2, 3일이라서 조금 아쉬운데 힘이 들다 보니까 자꾸 쉬고 싶은 마음이. 배 좀 빠졌으면 좋겠어. 1년치를 끊었는데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그게 돼요? 예? 70, 80대인 사람도 체력이 강한 사람이 가끔 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태만해서 그랬다가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 술이나 담배 좀 줄이려고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잘 못 지켜가지고요. 스스로 느끼기도 약간 좀 민망스러운 것도 있었고. 끊다가 피다가 올해는 그래도 끊어보려고 이제 지금 직장생활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 당연히 또 피게 되는 그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자격증을 하나 따려고 했는데 작년도 그렇고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아주 소소하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박정희 화이팅! 이번 연도에는 수학 공부 열심히 도서관에서 해가지고 수학 꼭 100점 맞을 거예요. 저는 엄마 일 많이 도와드리겠다고 결심했어요. 엄마, 저 응원해주세요. 운동 많이 해서 키 많이 클 거예요. 하루에 줄넘기 500개씩 할 거예요. 아무리 못 커도 형보단 키 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뱃살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랍니다. 혹시라도 새해 계획이 흔들리신 분들 음력설 있으니까요. 설날 맞아서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작심 19일째 헬스클럽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지금도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에 대한 문자가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장길환님. 근데 삼성이 뇌물을 준 건 맞는데 이재용의 역할 또 관여 정도에 비추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건 이분은 동의하신대요. 예,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좀 무리순 아니었냐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뭐 대개의 의견은 영장 발부가 됐어야 된다 쪽이 많습니다. 이정근님, 롯데의 옥시의 삼성까지 계속해서 영장 기각하는 것 이해 안 간다 하셨고 6300님. 그 선생님들한테 캔커피 하나 드려도 김영란법에 걸리는 이런 판국에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이 안 됐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문자 많이 들어오는데요. 권영철 전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장 기각. 이 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의 수사, 특검 수사에 차질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김현정 앵커한테 거꾸로 물어볼게요. 네. 박영수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면은 네. 지금 그 쏟아지는 비난이 어디로 갔을까요? 특검한테 갔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사에 정말 차질이 오겠죠. 특검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긴 해요. 저도 영장 기각을 예상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이게 발부보다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니 권영철 기자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는 그럼 특검은 법조인들인데 기각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서도 냈었다는 얘기예요. 항상 뭐 반반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데 예. 발부될 가능성보다는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본 거죠.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인수 합병의 그 대가성이 어떻게 연관됐느냐가 밝혀져야 되잖아요. 예. 이게 문영표 전 장관이 무리한 지시를 한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게 삼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좀 확인이 좀 미진했다는 얘기가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좀 수사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한 이유가 뭡니까? 이번 수사의 목표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입증을 하려면은 수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기간은 짧고 그렇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특검의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국민적인 요구사항 어떤 원칙대로 가야 된다는 것. 그렇죠. 원칙대로 뚜벅뚜벅 갈 수밖에 없다. 이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되고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한다면은 예.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절차가 가는 거죠. 그런데 시간은 바쁘고 특검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특검이 앞으로 남은 수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법원을 지나치게 비난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수사가 구속돼야만 유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불구속 수사도 수사입니다. 지금 무혐의가 된 게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문자는 보내주시고요. 오늘 Y뉴스는 이 주제는 아니고 뭐 가지고 오셨어요? 박연차 리스트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이 들어있다.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반 총장이 박연차를 만난 적이 없다.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하지만은 언론들은 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연차 리스트 왜 반기문 전 총장의 이름이 계속 튀어나올까? 계속 튀어나오는 이유. 예. 일단 반기문 총장은 난 박연차 회장하고 만난 적도 없다. 일면식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시사저널 보도가 지난해 12월 24일에 나왔는데 박연차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박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 예. 반 총장은 공직자 재임 중에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해명을 내놨고요. 했습니다. 귀국길에서도 박연차 씨가 저한테 금품을 전달했다니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제 이름이 거기에 등장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명을 했는데도 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바로 어제까지도 계속 의혹이 나옵니다. 새로운 의혹이. 왜 그러나요? 그렇죠. 이게 언론들이 이제 보도하는 내용들을 좀 사실 볼 필요가 있는데 예. 뭐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사저널 보도 이틀 뒤인 12월 26일 중앙일보에서 반 총장에게 돈 줬다는 박연차 서면 구두 진술이 있었다는 일면 보도를 머리 기사 보도를 했고요. 예. 그 같은 날 우리 CBS 노컷 뉴스에서도 이인규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 이런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한겨레 신문에서 반기문 아무리 부인해도 박연차 리스트에 적힌 건 팩트다. 박연차 검찰도 몰랐던 반기문 이름 스스로 리스트에 적어내. 그러니까 박연차 씨가 리스트를 쭉 적어낸 거예요. 자기가 돈 준 사람들. 근데 예. 검찰은 반기문이란 이름을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반기문이란 이름이 적혀 있더라라는 게 어제 한겨레 보도였던 거죠. 애초에 수사 대상에 아니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리스트를 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1차 수사팀이 박용석 중수부장, 최재경 수사기획관, 박정식 중수 이과장이었습니다. 예. 3명이 다 TK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박연차 씨가 TK 출신인 이상도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수사팀이 바뀌니까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로 바뀌었잖아요. 예. 이인규 중수부장과 잘 아는 박영수 지금의 특검을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을 합니다. 변호인이 바뀐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박영수 변호사가 박연차 이 회장으로부터 들은 내용, 받은 메모를 전달합니다. 예. 그 메모를 이상도 변호사의 육필로 손글씨로 적혀 있다 그래요. 자, 그런 내용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박영수 특검한테 확인하셨어요? 박영수 특검이 직접 얘기는 듣지는 못했는데 박영수 특검과 같이 일한 아주 최측근 변호사가 그럼 박영수 변호사가 전달했고 그래요. 그 메모는 거기에 반기문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이상도 변호사의 손글씨가 있는데 거기에 반기문 이름이 들어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박영수 특검이 예전 그 박연차 씨 변호사였다는 것도 좀 지금 새롭게 들리는 분들 계실 거고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리스트에 이름이 있었다. 근데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은 또 이인규 변호사 언론중재위에다 중재 신청했잖아요. 이 보도 잘못됐다고. 그것도 뭐 공교롭게도 두 분 다 같은 날 지난 4일에 같은 날 냈어요. 언론중재위에. 그래서 지난 16일 날 언론중재위를 갔다 왔거든요. 권은철 기자가 이거 쓰셨다가 뭐 갔다 왔는데 다시 이제 2월 6일 다시 2차 언론중재위를 열기로 좀 더 보강 자료를 연기로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근데 여하튼 반 총장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언론들은 계속 보도하는 겁니까? 언론 보도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사저널의 보도는 박연차 씨가 반기문 전 총장에게 23만 달러, 그 3억 가까운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언론들 보도, 중앙일보나 한겨레신문, CBS 노컷뉴스의 보도는 박연차의 리스트가 존재하고 있고 그 리스트에 반기문 전 총장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거기까지예요? 그 얘기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하고 다닌다까지가 이제 이게 그렇죠. 언론 보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박연차 리스트의 존재는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존재는 확인이 됐는데 이런 보도를 언론들이 이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핵심이죠. 오늘 주제인데 반기문 전 총장의 해명은 자기는 박연차를 일면식도 없고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지만은 대검 중수부에 그 리스트가 있고 그게 검찰이 반기문을 수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수사를 하는 중에 박연차 스스로 적어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존재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사실은 이게 언론 중재위까지 갈 뭐 그런 필요도 없이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은 가능하다. 이게 이런 보도들 계속 오늘도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 중재위에다 제소할 게 아니라 차라리 형사 고소를 해서 이거 수사를 하자 지금 이런 거예요. 언론 중재위 내면은 정정 보도를 하느냐 마느냐 뭐 여기부터 또 민사소송도 같이 냈습니다. 시사전달에는 반기문 전 총장이 10억 원을 냈고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CBS를 상대로 2억 원의 민사소송을 냈거든요. 이게 복잡한 거 없이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면은 형사 고소를 하면 빠르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벌써 8년 전 일인데 아직 기록이 있을까요? 수사하려면 할 수 있을까요? 수사를 하면은 가능할 겁니다. 그래요. 전에 그 서경원 미리복 사건 기억나십니까? 198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89년. 예. 그때 일인데 당시에 서경원 전 의원이 10만 달러를 북한으로부터 받아와서 10,000달러를 김대중 총재에게 줬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혐의가. 그런데 당시에 서경원 조사 기록 내용 중에 검찰이 고의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누락시킨 핵심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시 10년 뒤에 찾아보니까 10년 뒤에 이 공안부 캐비넷을 찾으니까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누락된 자료가. 하긴 박연차 리스트는 이게 큰 사건인데 이걸 막 다 파기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 자료를 파기하게 되면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있다고 보는 게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법조인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권영철 기자. 이인규 변호사가 했다는 말. 그러니까 그 당시 중수부장인 거죠. 이 사건 담당했던 그 말은 직접 일단 그 말은 정확히 뭐였죠? 지금 기사에 쓰신 그 말?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이게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이 나돌 때 그때 얘기 2,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출마설이. 그렇죠. 그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까지 말했다고. 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 어떻게 대통령 되려고 저러는지 몰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고 현재의 검찰의 고위 간부로 재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들었다는 사람이. 그리고 이인규 변호사는 23만 달러 사실이 보도되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나는 모르는 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겨레 보도는 지금 누구 말입니까? 한겨레 보도. 한겨레 보도도 전현직 법조인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얘기를 전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이 문제를 언론들이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일 정확한 건 수사, 형사 고소를 해서. 그러니까 이인규 변호사도 이제 저에게 항의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얘기를 한 전현직 법조인이 누구냐를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안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렇지만은 중재위에는 대리인을 내세우고 본인은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요. 결국 이 문제가 계속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사실은 청문회도 안 거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결국은 그러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와이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베스트셀러 지선아 사랑해의 이지선 씨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0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요. 온몸의 55%가 화상으로 얼룩졌습니다. 특히 얼굴을 심하게 다쳐서 수십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그 모든 난관을 꿋꿋이 이겨내고 우리 사회의 긍정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가 했더니요. 작년 6월에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올 3월 한동대학교의 교수로 새 출발을 한답니다. 참 반가운 얼굴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죠. 이지선 씨 연결돼 있습니다. 이지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이지선 교수님이시네요. 네, 아직 발령은 안 받았지만.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기쁜 것도 많이 기쁜데요. 떨리기도 아주 많이 떨리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강연 많이 했는데도 떨리세요? 그 전까지는 제 이야기를 하면 됐지만, 제가 틀릴 일이 없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렇죠. 좀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야 하니까 좀 떨리네요. 아니 사실 2004년에 미국 유학 떠났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럼 몇 년을 공부하신 거예요, 미국에서? 횟수로는 총 12년을 있었고요. 네. 아니 설마 이지선 씨도 중간에 때려치고 한국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이지선 씨도 한 적 있으세요? 정말 많이 했어요. 천하의 이지선이? 천하 이지선은 아니고요. 네, 근데 저는 워낙 소문을 많이 내고 와 있어서 그리고 늘 강연 때 포기하지 말자고 이렇게 격려했던 사람이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오면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그 과정 12년이 말이 12년이지 이제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박사학위 받던 그 순간 어떠셨어요? 너무 감사했고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하게 되었구나. 참 감사하다. 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대학 교수로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지선아 사랑의 저자 이지선 씨. 그 불의의 사고가 있은 지 이제 횟수로 17년 된 거죠, 올해가. 네, 그렇죠. 참 긴 시간. 수술은 정확히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세다가요. 이제 횟수를 세지 않게 된 게 한 30여 차례쯤 돼서 횟수 세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럼 30회는 넘은 거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제 이지선 씨하고 몇 년 전에도 인터뷰를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아는데 최근 사진을 보니까 훨씬 더 예뻐지셨어요. 네, 포토샵이 좀 돼 있는 수도 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감사하고, 조금 상투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연애나 결혼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봄직한데요. 네, 늘 생각했었고요. 저는 사실. 네. 근데 그런 인연들이 잘 없었어요. 아직 못 만나서. 네. 이상형은? 얘기를 할 게 없네요. 이상형은 그냥 말 통하고 재미있게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네. 아직은 짝을 보면 아니 이렇게 얼굴이 훨씬 예뻐지니까 예전 저랑 인터뷰할 때는 그러셨어요. 한참 사고 나고 나서는 거울도 보기 싫고 내 얼굴 같지가 않고. 그 요즘은 어떻게 막 셀카도 찍고 그러세요? 저는 사진 워낙
찍는 거 좋아하고요. 남들은 여전히 불편해할 때도 저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워낙 더 어려운 시절을 많이 지나와서 늘 오늘 얼굴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참 이지선 씨가 좋은 게 이렇게 이지선 씨와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냐? 매사에 담담하고 감사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그마치 30번이 넘게 수십 번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피부로 땀을 배출하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화상으로 전신의 반이 땀구멍이 막혀 있는 상태. 수술대 오를 때마다 무슨 생각하셨어요? 네, 아주 많이 했지만 또 떨리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이 피부 이식 수술이라는 게 이제 제가 다치지 않은 제 피부를 떼어다가 이제 이식 수술을 하는데 그래도 뗄 수 있는 피부가 있어서 참 다행이고 그냥 기대하는 마음이 커요. 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날 술에 취한 그 차는 나한테 와서 사고를 냈을까? 그게 왜 나여야 됐을까? 왜 나인가? 이런 좀 원망스러운 순간도 있었을 법한데. 초반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했었는데 어쩌면 그냥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늘 생각했던 일들인데 그날 밤 그냥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일은 일어났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도움 주신 그런 분들의 마음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일어났을 일이고 그게 내가 된 것뿐이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그 후에 나에게 벌어진 감사한 일들을 먼저 생각하자 이러신 거예요. 네, 그렇죠. 비가 오면 모두가 비를 맞듯이 그냥 그렇게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이 일은. 참 마음이 숙연해지는데 힘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말 같은 거 있어요. 좌우명 혹은 떠올리는 사람. 인생이 결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고난이. 그 말이 저는 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나 깜깜해져서 이게 동굴이 아닌가. 그냥 들어가도 끝이 없는. 사실은 그걸 그 어두울 때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야 이게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고 그 끝에 빛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제 삶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군요. 이건 동굴이 아니야. 이건 터널이야. 계속 걸어가면 반드시 저쪽에서 광명의 빛이 희망의 빛이 보일 거야. 이런 생각. 네. 좋네요.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다 터널입니다. 절대 동굴이 아닙니다. 이제 강단에서 그 희망을 증거하고 후학을 키우는 선생님이 되시는 건데 어떤 스승이 되고 싶으세요? 사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회복지사로 살아가는 일이. 그래서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과 또 좋은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냥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키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동대학교 교수로 올 3월부터 강단에 섭니다. 지선아 사랑해의 작가죠. 이지선 씨 만나봤습니다. 저소득층의 27%가 생계형 빚에 허덕인다. 평균 3,900만 원의 빚을 떠안고 있다. 이런 보도 옆에 수조 원의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세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실을 안긴 재벌 후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뉴스가 나란히 떠있네요. 국민들의 깊은 한숨도 이해가 가는 아침입니다. 이후의 수사와 판결들은 부디 진실이기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갈 거라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7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